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의 헤드라인은 미국은 여전히 양적 긴축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라는 주제하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적 긴축 정. 근데 여러분들 제가 왜 오늘 헤드라인을 이렇게 했냐면은 지금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에서 최근에 그 빚과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양적 완화 정책을 이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죠. 양적 긴축입니다. 좀 헛갈릴 수 있는데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네, 그래도 자세한 증권시장 좀 볼게요. 네, 미국 나스닥이 마이너스 0.39, S&P 500은 마이너스 0.13 하락을 했습니다. 그 대신 러셀 지수가 올라가줬죠. 0.67, 다우도 0.33으로 올라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승한 종목 개수가 더 많았어요. 네, 나스닥 종합 지수를 보게 되면 상승한 종목 개수가 1860개, 하락 종목 개수가 1258개.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나스닥은 약간 조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셀 지수가 올라가서 상승한 종목 개수는 더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럽 증시를 볼까요? 유럽 증시는 많이 올라갔죠. 아무래도 유럽 증시는 미국 중국발 훈풍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올라가졌어요. 근데 스톡스가 여기도 보시다시피 럭셔리라죠. 럭셔리 자이언트 랠리 온 지나 스티뮬러스. 네, 스톡스가 0.47, 이탈리아 MI 지수가 0.92, 프랑스 카크 지수가 0.64, 영국 FTS가 0.43, 독일의 닥스 지수가 1.2%. 중국의 영향? 여기 차이나를 써있잖아. 찌나. 그렇습니다. 중국의 영향.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거시경제 프레임워크. 네, 중국은 완화 정책을 펴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영향으로 인해서 중국에서 이제 아무래도 사치제 제품을 많이 매수하다 보니까 유럽의 지수는 좀 큰 포로 좀 올라간 부분이 있고 반면에 이제 미국의 나스닥은 약간 왜냐하면 미국은 네, 양적 긴축 정책을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 제가 이런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해드렸냐면은 제가 9월 20일인가요? 그렇죠. 우선은 이제 9월 19일 날 한국 시간으로 미국 시간으로 9월 18일이지만 한국 시간으로는 9월 19일 날 새벽이죠. 새벽 3시에 연준에서 0.5% 금리 인하, 공격적인 금리 인하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금리 인하를 한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뭐라고 했냐면 9월 20일 날 뭐라고 그랬어요. 헤드라인으로 B급 금리 인하는 피벗이 아니라고 했잖아. 피벗이 아닌 리컬리브레이션이라고 했잖아요. 재조정으로 해가지고 경기 안정화 정책으로 보시는 게 맞다고 했잖아. 피벗이란 것은 통화 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긴축에서 확장으로 또는 그 반대로 확장해서 긴축으로 이런 걸 피벗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을 크게 바꾸는 것을 피벗이라고 하는 거고, 리컬리브레이션이라는 것은 재조정이라는 것은 기존 정책의 세부 조정을 의미하는 거죠. 이는 경제 상황의 변화에 맞춰 정책을 미세하게 조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죠? 제가 리컬리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아시겠죠? 이게 그게 아니에요. 피벗이 아니라고요. 아, 뭐 한 번만 이야기하면 아시겠죠? 뭐 설마 모르진 않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게 양적 완화가 아니에요, 미국은. 네, 양적 긴축이에요.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양적 긴축이냐 완화냐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통화 정책에서. 그러니까 설명드렸으니까 네, 리컬리브레이션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여전히 양적 긴축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근데 요 양적 긴축 정책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면 알 수가 있느냐? 이걸 아이고 이거 이렇게 봅시다. 지금 중국은 양적 완화요. 예, 오히려 중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중국은 기준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적 완화입니다. 그 양적 완화의 그 실행 정책으로는 네, 14일 만기 역내 포율을 인하했죠. 이런 것들이 양적 완화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시장에 돈이 풀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양적 완화라고 합니다. 예, 지준율이라는 것은 지급 준비금. 예, 지준율 보유하는 것도 0.5%포인트 낮춰졌어요. 네, 이런 정책 자체가 실행 정책이 네, 양적 완화라는 거예요. 근데 보시게 되면 미국은 왜 양적 긴축이냐 하면은 기준금리는 이거는 기준금리를 인하했다고 해서 이것이 양적 완화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단지 저거잖아요. 기준금리란 것은 뭐냐? 이걸 기준금리가 뭐냐면요. 이거 세계 경제를 봅시다. 금리 인하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양적 완화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네, 기준금리하고 양적 완화하고는 달라요. 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네, 중앙은행이 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금리를 낮추는 정책을 기준금리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약간 개념이 뭐냐면 중앙은행이 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금리예요. 그걸 기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해하지 마시고.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은행들은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게 되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어 이는 투자, 소비야. 근데 이거는 뭐 쓰잘데없는 얘기고 이것만 보세요. 네,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하하는 것은 B컷 인하하는 거잖아요. 중앙은행에서 은행이 돈을 빌릴 때 적용하는 금리를 기준금리예요. 양적 완화란 것은 중앙은행이 시장에 돈을 풀어 유동성을 확대하는 정책이에요. 이건 시장에 돈이 진짜 풀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정도면 모르시지 않겠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장에 돈이 풀리는 실행 정책을 보게 되면 오히려 안 풀렸어요. 예, 패드의 그 대차절표 있잖아요. 밸런스 잇. 오히려 감소했어요. 긴축이죠. 연방준비은행의 지급준비금도 잔액이 감소했어요. 네, 이것도 네, 긴축 정책이죠.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풀리고 있지 않다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단지 아까 한 것처럼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네, 중앙은행이 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금리가 기준금리 인하잖아요. 그것만 해준 거예요. 기준금리만 인하해 준 거예요. 이거는 그냥 경기 부양 정책 중에 뭐 하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일련의 방안이에요. 기준금리 인하는. 아시겠죠? 그래서 네, 미국은 여전히 긴축 정책을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미국이 여전히 긴축 정책을 이어가고 있냐 하면은 왜 이어가고 있을까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은 리컬리브레이션이라 가지고 피벗이 아니라 재조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재조정하고 있냐면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토끼 두 마리가 있냐면은 한 가지는 경기 침체. 예, 한 가지는 경기 침체고요.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이에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지금 리컬리브레이션이라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 경기 침체는 아무래도 저런 관점인 거잖아요. 금리가 너무 높으면은 그 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에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또 대출을 받았다가 비싼 금리로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기업들이 버티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해 준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얘기는 이제 최근에 실업률이 좀 증가하는 면이 있잖아요. 많이 증가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약간 뭐 4.2% 증가잖아요. 작년에가 3.5%인가? 네, 그랬는데. 그래서 그 실업률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는 그 실업률이 증가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하잖아요. 기억나시죠? 모든 그 경기 침체의 주요 원인이 뭐예요? 실업률이잖아요. 네, 실업률 그 경기 침체가 발생했을 때가 실업률이 높잖아요. 10%, 6%, 7% 아시죠?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뭐 경영에 대한 위험이 좀 발생하게 되면 아무래도 고용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줄일 수밖에 없잖아. 고용을 줄이지 말라고. 근데 왜 고용을 줄이지 말라고 하냐면은 고용을 줄이게 되면은 노동자분들이 돈이 없잖아. 그러면 소비를 못 하잖아. 그 소비가 안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죠. 뭐든지 경제 기본은 소비예요. 예. 그렇잖아. 소비가 돼야지 생산할 수가 있는 거지. 어? 소비가 안 되는데 생산하는 게 어딨어. 그런 예, 말도 안 되는 행동이 어딨어요. 소비가 뭐든지 소비가 우선입니다. 소비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여하튼 간에 그래서 금리 인하해 준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근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거 인플레이션 이것도 또 갖다다 막 쓰잘데없는 이야기 하는데 아니 그 왜 이렇게 엉터리로 해석을 하지? 아니 있는 그대로 해석하세요. 뭘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해석해. 아무래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이게 그 주로 기사를 많이 보시니까 그러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주로 주식을 분석하실 적에 증권 시장을 분석하실 적에 뭐 한글을 읽을 줄 아시는 분들은 국내 기사를 좀 많이 보시고 그리고 영어가 좀 되시는 분, 그러니까 좀 미국에서 사시는다든지 좀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그 미국 신문을 읽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읽고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그냥 앵무새처럼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그게 안 되나? 창의적으로도 아니고 왜 그게 기본이 안 되나? 그냥 영어로 기사 나와가지고 그걸 읽으면 그게 무슨 해석이야? 그냥 갖다다 붙이지 마시고요. 그게 왜 그러시냐면은 그게 왜 자꾸만 기사만 읽고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 거시경제를 모르시는 거래. 따로 이제 거시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신 경험이 없으니까 이게 본인이 이제 기준 잣대가 없으시는 거지. 그러니까 뭐 한글로 나왔으면 한글 신문 읽고 기사 읽고 영어로 나왔으면 영어 기사 읽고 뭐 그런 수준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 맨날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쓰잘데없는 판단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그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PC 지수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냥 이제 PC 지수가 2.2% 이건 하락세죠. 그다음에 근원 PC 지수, 그 코어 PC 지수가 가죠. 이건 2.7% 이건 올라갔어요. 아 그렇잖아요. 올라갔잖아. 왜 엉터리로 해석해? 해석하시려면 정정당당하게 해석하세요. 갖다다 붙이지 마시고 쪽팔리게. 미천이 다 드러나잖아. 본인 실력에 대한 미천이.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되지. 뭘, 어? 그걸 갖다다 붙여. 개 쪽팔리게.
빠지잖아요. 네, 요거는 이제 PC 지수는 2.2%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근데 근원 PC 지수는 어떻게 되고 있죠? 네, 근원 PC 지수는 올라갔어요. 그럼 올라갔으면 올라간 거지 뭐. 그냥 그대로 해석하시면 되지. 근데 이제 단순하게 이것만 이제는 그냥 이거 갖다다 붙이시더라고요. 언젠가는 뭐 이거 갖다다 붙이시더니 그 연준에서 그런 PC 지수가 연준에서 물가 목표치로 잡고 있는 어? 주요 관심사의 그 지표라고 언제는 그렇게 떠들어대더니 어느 순간에는 그냥 이거 그냥 이거 떨어지니까 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죠. 예? 어느새 이렇게 바뀌셨어요. 언젠가는 이걸 떠들어대더니 그런 PC를 떠들어대더니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거는 이제 그런 PC는 이건 이제 연준에서 물가 목표치의 중심을 잡는 기본이죠. 그러면 이야기해 봅시다. 막 갖다다 붙이지 마세요. 알고서 이야기하셔야지. 뭐 다 아시기는 하겠지만 PC 지수는 뭐예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의 약자로 미국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죠. 즉 식료품, 에너지, 주택 등 모든 소비 항목을 포함하는 것이 PC 지수라고. 그다음에 코어 PC 지수, 핵심 PC 지수는 식료품 PC 지수에서 여기에서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의 가격 변화를 측정하는 거. 일반적으로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핵심 PC 지수는 근원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뭐 요거는 이제 식료품과 에너지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변동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핵심 PC 지수는 그 변동성을 좀 제외하고서 근원적인 아주 기본적인 거 펀더멘탈적인 인플레이션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코어 PC 지수를 보는 거죠. 그래서 경제 전반의 인플레이션 압력. 요번에 그 코어 PC 지수가 상승했잖아요. 그래서 핵심 코어 PC 지수가 상승했다는 것은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다른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경제 전반에 걸쳐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근원 PC 지수가 올라간 거잖아. 코어 PC 지수, 핵심 PC 지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로 갖다다 붙이지 마시라고. 응? 우리 이거 갖다가 뭐시?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이 떨어졌어요. 올라갔잖아. 뭘 떨어지는. 지불이 떨어졌어요. 지불이 떨어졌어요. 인플레이션 올라갔잖아. 뭘 떨어지는. 그래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정책이란 게 중요한 거야. 왜 연준에서 정책을 양적 긴축으로 가져가겠어요?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봐보세요. 미국은 지금 양적 긴축이라고요. 다 감소하잖아. 이거 좀 체크하세요. 그냥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것만 갖다다 이해하지 마시고. 이거 체크하시면 좋아요. 여기 나왔잖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7 줄어들었잖아요. 대차저 지표가. 패드의 밸런스 시 줄어들었잖아.
이전에는 7조 1090억이었는데 7조 800억으로 줄어들었잖아. 연방준비 은행 지급준비액도 줄어들었잖아요. 감소했잖아요, 감소. 어? 양적 긴축이잖아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게 그거라서 안 보시는 것 같아.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뭐 별표시 두 개이고 별표시 하나이고 그리고 솔직히 이게 그 여러분들이 뭐 다른 사람들 잘 이거 이야기 안 하시잖아, 그치? 근데 이게 중요하지. 이게 저건데 돈인데. 아 그렇잖아요. 돈이잖아. 주식시장에서 돈이 중요한 거지. 기사 읽는 게 중요해요? 돈이 어떻게 이동되는지 돈의 흐름을 봐야지. 이런 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재무제표. 근데 아무래도 좀, 몰라. 아이씨. 모르시면 어쩔 수 없고. 제가 무슨 강의할 필요도 없고, 강요할 필요도 없고.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거 대차제표. 한국은행 대차제표. 이거 좀 보세요. 돈이잖아, 돈. 근데 이게 기본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기본을 갖고서 이야기해야지.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야기를 해야지. 그 다음에 이야기가 풀어가지. 그냥 보는 게 기사만 보니. 네,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긴축이라니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잖아. 물가가 올라간다고요, 다시금. 올라갔잖아요. 여러분들도 눈이 있으시잖아. 올라갔잖아. 이게 무슨 떨어졌어. 올라갔으면 올라갔다고 이야기하지. 그냥 이거 갖다가 그냥 갖다가 붙이고. 그래서 인플레이션 압력은 여전히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 써 있잖아요. 미국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최근에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은 그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 높은 금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면은 그 돈을 상환해야 되는 돈을 갚아야 되는 기업들이란지 가계 부채 그걸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냥 그것 때문에 인한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냥 경기 침체 때문에 그 빚과 금리 인하했다고요. 그런 분들 때문에. 근데 그래서 이야기했잖아요. 피벗이 아니라니까. 피벗이었으면 양적 그동안 긴축을 했잖아요. 그러면 양적 완화로 전환해야죠. 근데 아직까지도 양적 긴축이에요. 그 양적 긴축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왜 미국은 양적 긴축 정책을 이어갈까요? 보통은 이제 이어서 호황이었다가 이렇게 불황으로 빠지게 되면 이제 통상적으로는 여기서 양적 여기가 오히려 여기가 올라갈 때는 긴축이잖아요. 근데 이걸 긴축을 왜 하냐면 돈이 시중에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요. 돈의 시중이 너무 많으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통화량을 조절한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긴축 정책을 이어간다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돈을 쫙쫙 빨아들인다고. 그래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돈이 쫙쫙 빨아들였기 때문에 이 올라갈 때는 이제 돈이 없어졌잖아. 그러면 이제 돈을 이제 다시 시장에 풀어야 될 거 아니야. 돈이 말랐으니까는. 쫙쫙 빨아들였으니까. 그럴 때 하는 게 완화 정책이잖아요. 근데 보시다시피 미국은 아직까지 완화 정책을 펴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아직까지 시장에는 돈이 있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긴축이라는 단어하고 완화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미국 경제는 왜 시장에 돈이 있으니까는 돈을 풀지 않는 거예요. 아직 돈을 안 풀었어요. 계속, 계속 인플레이션 올라가잖아요.
근데 왜 안 풀었냐? 미국 경제 좋으니까. 아직까지 시장에 돈이 있다는 얘기죠. 아직까지는 시장에 돈을 주입할 만큼 그렇게까지 문제가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 판단을 하다 보니까는 미국은 긴축 정책을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미국과 반대로 중국 경제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시중에 돈을 풀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완화 정책을 펴는 거야. 그러니까 시중에 돈을 딱 푸니까 바로 수혜를 보는 나라가 어디예요? 유럽이잖아. 바로 수혜를 보는 게 유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유럽은 그냥 날라가 버렸잖아. 어디가 날라갔어요? 아까 보셨잖아. 럭셔리. 사치품이 날라가 버렸잖아. 사치품. 예, 유럽은 사치품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명 사치품을 많이 사는 나라가 중국이잖아. 아시겠죠? 요건 약간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경제를 보실 적에 그냥 기사만 읽지 마시고 올바르게 해석하세요. 올바르게 해석 안 하게 되면 투자 이상한 얘기만 떠들어대잖아. 야, 뭐 이상한 얘기 떠들어대든 말든 저거는 상관없는데 이상한 이야기를 떠들어댄다는 이야기는 본인 내구조가 이상한 내구조란 얘기잖아. 굳이 이상하게 판단할 필요가 뭐가 있어. 돈 벌려고 주식하는 건데. 제대로 시장을 보고서 판단하셔야지. 엉터리로 이야기하면은 본인만 손해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석을 좀 해드린다면은 좀 더 자세한.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미국의 어제 요거죠? 예, 아까 보여드렸죠. PC 지수 2.2% 하락세. 그런 PC 지수는 2.7% 상승세. 상반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핵심 요거죠. 예, 근원 PC 지수. 그냥 이게 영어로는 코어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어로는 뭐 근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핵심이라고 하기도 하고. 네, 코어 PC 지수가 상승했다는 거 이거요. 2.7%. 했다는 것은 경제 전반에 걸쳐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로 인해서 긴축 정책을 좀 더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준은 아직까지도 긴축 정책 이어갈 것. 그래서 연준에서 긴축 정책을 이어가게 되면은 당연히 그렇게까지 강하진 않죠. 시중에 돈이 이렇게 팍 공급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보시다시피 이것만 보셔도 알 거 아니에요. 지수의 흐름만 보셔도 아시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보이시죠? 중국은 막 날아가잖아. 중국은 파파파팍 날아가잖아. 어? 나스닥은 어떻게 됐어요? 이것만 보셔도 아실 거 아니야. 지금 중국은 5일선 타고서 왁 날아가잖아. 왁. 미치도록 날아가죠. 미치도록. 환장했지. 이거 유럽 보이세요? 확대될까? 유럽도 미치도록 날아가지. 미치도록. 환장해서 막 날아가지. 근데 미국은 어때요? 나스닥 어땠어요? 나스닥은 빠지잖아. 올라갔다가 윗꼬리 주면서 약간 빠졌잖아. 약간 빠진 게 아니라 좀 많이 빠졌구나. 하락장악 이렇게 눌렀는데 미국은 꺾이잖아. 중국 날라가고 유럽 날라가고 양적 완화 정책 하니까 시중에 돈이 풀리니까 쫙쫙쫙쫙쫙 날라가잖아요. 중국이 날라가니까 유럽도 날라가잖아. 근데 미국은 어떻게 해요? 긴축이니까는 빠지잖아. 그러니까 미국이 긴축이라서 빠졌다기보다는 그만큼 강하게 돈이 유입되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건 있어요. 이게 뭐 단순하게 그 유럽이 아니 그러니까 중국이 올라가서 이제 유럽이 따라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뭐가 있냐면은 물론 이제 그냥 지수로만 봤을 때는 중국이 빠바박 날아가니까 뭔가 좋아 보이긴 하죠. 그리고 나스닥이 이렇게 하락장악격 캔들 나왔으니까는 뭔가 안 좋아 보이긴 하지. 그치? 상반된 결과잖아. 그치? 근데 그렇진 않아요. 냉정하게 본다면 그 중국은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그 양적 완화를 한 거예요. 미국은 경제가 좋기 때문에 양적 긴축 정책을 그 기조를 이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주식을 볼 때 그래 펀더멘탈이 중요해. 아시겠죠?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 뭐 눈으로 보셔도 아시니까. 예. 해석은 다 해드렸어요. 그래서 좀 더 해석을 이어갑시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써 있잖아. 물가 상승이다. 그러니까 긴축 정책 이어가는 거지. 근데 뭘 하락이라 그래. 아, 물론 요건 하락하긴 했지. 이런 건 이제 약간 상승률이 둔화되긴 했는데 그래도 주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 뭐 근원 PC 지수가 연준에서 물가 목표 지수로 삼는 어? 기준 잣대라고 아시고 계시나. 근데 왜 요새 갑자기 그동안 근원 PC 지수를 떠들어대더니 갑자기 요새 뭐 PC 지수를 갖다 떠들어대. 그게 왜 그러냐면 줏대가 없었던 거야. 어? 그냥 막 코에 고면 코걸이, 귀에 보면 귀걸이 이런 식으로 주식을 하니까 엉터리로 하는 거지. 엉터리로 주식하게 되면 본인만 손해예요. 어차피 손해 보는 건 개인 투자자분들이잖아. 왜 그렇게 엉터리 판단해? 네, 금리 인하는 경기 침체에 대한 실업률 관점이므로 그렇죠. 요거는 이제 그 최근에 그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하한 거 있잖아요. 빚과 금리 인하한 거 있잖아요. 그거는 경기 침체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너무 돈을 자꾸만 상환을 많이 하게 되면은 여유 자금이 줄어들잖아. 기업들이. 그러면 그 상환액을 좀 줄여주게 되면은 그래도 좀 숨통이 트이잖아. 그렇게 되면 고용을 좀 더 할 수가 있긴 하겠지. 고용을 좀 더 할 수 있게 되면은 실업률이 좀 낮아질 수가 있긴 하겠지. 그래서 금리 인하는 실업률 관점이에요. 금리 인하는 경기 침체 관점이고 실업률 관점이라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인플레이션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네, 금리 인하는 경기 침체에 대한 실업률 관점이므로 이는 다른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혹시나 다음 기준금리 인하를 또 한 번 더 B컷을 단행한다는 것은 미국 경제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에도 한 번 더 B컷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는 얘기는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한 거잖아. 과감하게. 근데 한 번 더 B컷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미국 경제가 더 안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B컷을 인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예상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렸던 것이 예, 이건 괜찮을 거예요. 그 11월 달에 그 9월에 그 미국에서 0.50 프로 포인트 인하했잖아. 이거는 이제 처음 그렇게 된 거고. 근데 11월 달에 또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 이때 0.25% 포인트 인하하는 거 요거는 괜찮은데 만약에 12월에 0.50% 포인트를 인하한다 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약간 뭔가 급하다는 얘기거든요. 왜 급하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 이런 식으로 좀 B컷 인하가 단행이 된다고 한다면은
미국 경제가 급속도로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거기다가 또 이제 일본에서 12월에 금리 인상을 해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엔캐리 청산이 좀 더 가속화될 수가 있긴 하겠죠. 이는 주식시장의 위험한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듯입니다. 우선 뭐 위험한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위험한 신호인데 거기다가 이제 일본에서 금리 인상까지 해버리게 되면은 그치. 12월 기준금리 추가 인상 일본에서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이제 물론 그건 있지 돈이 일본으로 들어오긴 하지. 왜냐면 미국에서 빼고 일본에서 금리 인상하니까. 근데 그것도 있어요. 일본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일본은 이제 그동안 뭐 마이너스 금리라든지 되게 쌌잖아. 근데 예전에도 한번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일본도 금리를 인상하고 싶어. 그래서 일본은 왜냐면 금리를 인상해야지 금리를 통해 가지고 경제 정책을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통화량을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도 금리를 인하하고 싶어, 인상하고 싶어. 그래서 안간힘을 쓰는 거야. 조금이라도 일본은 경제가 좋아지게 되면은 그동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일본은 30년 동안 경제 불황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잖아요. 근데 금리를 올리게 되면 뭘 할 수가 있냐면 금리 갖다가 시장에서 변동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변동을 통해 가지고 시장의 통화량이라든지 이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긴 하죠. 그래서 최근에 일본이 경제가 좋아졌잖아요. 아시죠? 일본 경제가 좋아졌어요. 너무 많이 좋아진 건 아닌데 한국보다는 좋아졌어요. 예. 한국 역성장하는 나라고. 예. 일본은 이제 경제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경제가 좋아지다 보니까는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여유가 생겼어요. 금리를 올리는 것도 경제가 좋아야지 금리를 올릴 수가. 한국은 금리 못 올렸잖아요. 3.5%에서 올렸어요? 유럽은 금리를 계속 올렸잖아. 미국하고 똑같이 금리 올렸다고요. 아, 뭐 미국의 뭐 GDP가 유럽의 GDP가 뭐 한국보다 낮아요. 그거 뭔 상관이야? 뭐 그건 무슨 뭐 아유, 누가 경제를 그런 식으로 봐. 한심하게. 그래 숫자 노름으로 봐요? 아유, 그렇게 보는 건 아니고. 예. 유럽도 금리를 계속 올렸잖아요. 미국 올릴지 단 한 번도 그렇죠. 근데 한국은 금리를 못 올렸어. 왜 한국은 금리 못 올렸어? 경제가 안 좋으니까 금리 못 올리지. 올렸다가 난리 나니까. 거의 다 한국은 저거까지 했잖아요. 공매도 금지까지 해버렸잖아. 워낙 안 좋으니까.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근데 일본은 금리를 올린다고요. 왜? 능력이 되니까. 근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일본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냐면 그동안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고 저금리잖아. 그러다 보니까는 국민들에게 거의 무이자죠. 예. 무이자로 해가지고 그 대출을 내줬어. 거의 무이자 수준이죠. 되게 적은 이자죠.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거의 무이자 수준이죠. 그렇잖아요. 금리가 거의 마이너스 금리 뭐 얼마 안 되니까는 거의 무이자 수준. 그냥 원금 수준인 거죠. 그냥 원금을 그냥 갚으면 되는 거야. 근데 일본에서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동안 거의 무이자 수준으로 돈을 빌려갔던 국민들이 이자 올린 만큼 이자액을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부동산 대출, 모기지금리 대출에 대한 상환액이 커지잖아. 그게 만약에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부동산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가 있지. 예전에 그래서 한번 발생한 경우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보기는 하는데,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심각하지 않지 않을까 싶긴 한데, 여하튼 간에, 예. 그래서 일본은 금리 인상이에요.
한국은 능력이 안 되니까 금리도 인상 못 했잖아요. 수준이 안 되니까. 지금은 한국은 빨리 하루 빨리라도 금리 인하하고 싶어가지고 간절하죠. 네, 여하튼간에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러면 이거 대해서 말씀드렸고, 요것도 말씀드렸나? 연준이 양적 긴축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상반된 정책을 펼치는 이유. 연준이 양적 긴축을 진행하면서, 이건 아까 방금 말씀드리긴 했는데, 네, 연준의 최근 정책은 복잡한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면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긴 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통상적으로 B컷이라고 알고 계셔서 그래. 예. 그러니까 B컷이라는 B컷이 아니라 피벗이라고. 예. 맨날 그 언론에서 떠들어댄 게 그거잖아요. 피벗. 그래가지고 이제 경제가 호황일 때는 긴축 정책을 이어가고 경제가 안 좋아질 때는 완화 정책을 이어가고 이런 식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게 편하잖아. 생각할 필요 없잖아, 진짜. 그렇죠. 쉽잖아요. 올라가면 긴축을 하는 거고 경제가 좋아지면 긴축하면서 통화량을 줄이는 거고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지면 완화 정책을 하면서 통화량을 푸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피벗이라는 단어로 해가지고 이해하면은 너무 쉽잖아. 너무 쉽지.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 근데 갑작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었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런 일이 피벗이 아니잖아. 그렇죠. 오히려 정반대 개념이죠. 기준금리는 인하했는데 오히려 양적 정책은 뭘로 하고 있어요? 양적 정책은 긴축을 이어가고 있잖아. 그래서 이야기한 거잖아. 피벗이 아니라니까. 왜 잠깐? 그러니까 세상은 변한다고요. 변하는 세상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예전 그 피벗이 아니라고. 피벗이 리컬리브레이션이라고. 그 경제 상황에 따라서 변화에 맞춰가지고 미세하게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런 배경 지식을 아셔야지. 그래야지 이걸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중국에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고, 유럽 지수도 올라가고, 미국의 나스닥은 빠지고, 이런 배경 지식이 없으면은 이거 제대로 이해하시겠어요? 그냥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에서 아무거나 막 갖다다 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다 이거 막 갖다다 붙이는 거잖아요. 뭐씨 PC 지수가 뭐 2.22로 떨어졌어요.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거 갖다다 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는 게 기껏 해봤자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끼워 맞추는 거지. 끼워 맞춰봤자 본인만 손해예요. 지식도 늘지 않고 생각의 폭도 고만고만한 거고. 이렇게 뒤처지세요. 뒤처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도태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렇게 도태되려고 애써. 네, 그래서 요거 좀 이거 아까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볼까요? 연준이 양적 긴축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상반된 정책을 펼치는 이유. 연준이 양적 긴축과 기준금리 인하라는 상반된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은 마치 한 손에는 브레이크를 잡고 다른 한 손에는 가속 페달을 밟는 것과 같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모순처럼 보이지만 모순된 거죠. 지금 상황이. 현재 연준이 직면한 복잡한 경제 상황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지금 두 가지의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였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될 수 있냐면 원래는 이게 기준금리가 아니라 인플레이션 있잖아요. PCG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코어 PC 지수를 보고 있잖아.
어디서 보고 있어? 연준에서 코어 PC 지수를 보는 거잖아. 핵심 PC 지수. 이걸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목표치가 2.0이잖아. 근데 2.0까지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지. 안 내려온 상태에서 뭘 했어요? 금리 인하를 했다고. 그치? 금리 인하를 그것도 0.5% 비컷으로 단행했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뭔가 급하다는 거야. PC 지수가 2.0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었는데 여기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서 그냥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해버린 거야. 왜? 뭔가 미국 경제가 약간 실업률이 증가하고 뭔가 조짐이 안 좋아 보이니까는 빨리 금리 인하를 해야 되겠다 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이게 PC 지수가 2.0%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뭔가 편하긴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2.0하고 0.5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전에 연준에서 2.0을 목표치로 잡았는데 2.0이 안 됐잖아. 여러분들도 아시잖아. 지금 오히려 2.7이 됐어. 근데 그걸 뭘로도 갖다다 붙이냐면 그냥 저걸로 갖다 붙이는 거잖아. 그냥 PC 지수로 헤드라인 PC 지수로 갖다다 붙이는 거잖아. 헤드라인 PC 지수가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어요. 2.2%까지 빠졌어요. 원래는 이거였잖아. 원래는 그 코어 PC 지수였잖아. 근데 이거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잖아. 2.7로 올라갔잖아. 오히려. 그러니까는 뭔가 연준에서 이야기한 것을 갖다다 붙이면서 뭔가 연준이 지금 정책을 잘하고 있다고 뭔가 이렇게 좀 이해하려고 공감해 주려고 하는 그런 좀 뭐랄까 압박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다 보니까는 갑작스럽게 코어 PC 지수는 안 보고 헤드라인 PC 지수 보면서 그거 갖다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으로 뭐 갖다다 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냉정하게 보면 그건 아니지. 냉정하게 보면 그건 아니지. 그러다 보니까는 연준에서도 비컷으로 하는 게 아니 저기 피벗으로 하는 게 아니라 리컬리브레이션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들고 나온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안 맞잖아. 이게 안 맞잖아. 그냥 기준금리만 인하고 양적 정책은 오히려 긴축을 이어가고 있잖아. 있는 그대로 해석하세요. 갖다다 붙이지 마시고 누구한테 뭐 압박감을 받아요? 누구한테 재졌어? 그냥 코에 걸면 뭐 그렇게 뭔가 공감을 하려고 애쓰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만 해석하시면 되죠. 올라갔잖아. 떨어졌어요? 올라갔으면 올라갔다고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어? 그런 PC가 올라갔는데 헤드라인 PC가 떨어졌어요. 재졌어요? 거짓말을 해. 여하튼 간에 그래서 현재 상태는 연준에서 리컬리버이션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요런 배경 지식을 알고서 그 다음에 이제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어요. 연준은 피벗이 아니 재조정 리컬리브레이션이라는 것 통해 가지고 경기 안정화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그 금리 인하할 적에 비컷을 단행하게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는 경기 침체가 빨리 올 수가 있다 보니 그것을 또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를 비컷으로 내려버리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금리를 비컷으로 내린다는 것은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 얘기는 뭐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지 뭐.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펀더멘틀이 안 좋아진다는 거잖아. 펀더멘틀이 안 좋아진다는 것은 당연히 지금의 어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이제 여기서 놀고 있는데, 여기서 놀고 있어. 여기서 놀고 있는데, 연준에서 딱 보기에 미국 경제가 그래도 금리 인하 했음에도 불구하고 0.5로, 그리고 나름대로 0.2씩 좀 내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레벨로 떨어지겠지. 여기 지금은 그나마 이 수준에서 놀고 있는데, 그럼 그 다음 레벨로 떨어지면, 그럼 당연히 미국 경제는 이 수준이 아니다, 여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수가 폭락하겠지, 갑작스럽게. 네, 그러면 뭐 이것까지 다 말씀드렸죠?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주제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좀 설명을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투자 전략을 가져가실 적에 그 각국이 처한 나라의 입장에 따라서 그 통화 정책이 다른 영역이 있어요. 이게 같지는 않다고. 그리고 여러 가지가 되게 복잡 미묘하게 되었죠. 또 유럽은 중국과의 어떤 그 교역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양적 완화 오히려 중국은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적 완화 정책을 펴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올라가니까 유럽도 확 올라가 버리는 거고. 근데 미국은 이제 아직까지 긴축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할 수가 있냐면 일본이라는 이제 변수가 존재하는 거죠. 일본은 이제 반대 정책인 거잖아. 일본은 오히려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니까, 근데 한국도 되게 웃긴 거야. 한국도 뭐가 웃기냐면은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수혜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나라는 유럽이에요. 왜? 유럽은 미국과 함께 기준금리를 똑같이 인상을 했어요.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상하는 만큼 유럽도 똑같이 인상을 했어. 근데 한국은 그러지 못했잖아. 한국은 3.5%에서 인상을 못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웃겨요. 코미디인 거야. 미국은 5.5에서 기준금리를 5.0으로 인하하는 거하고 한국에서 기준금리를 여서 3.5에서 뭐 3.0이라든지 3.25로 인하하는 거는 이게 코미디지, 코미디. 완전 한국은 코미디 수준이 된 거죠. 이도저도 아닌 거야 지금 한국은. 그러니까 유럽은 미국하고 똑같이 했는데 발 맞춰서 가는데 한국은 그렇게 못했잖아. 한국은 수준 자체가 지금 일본 수준, 예전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일본의 그 장기 불황 30년대로 진입하는 그 수준이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준금리를 올리고 싶어도 못 올려. 근데 기준금리를 못 올리게 된다는 것은 통화정책을 유연하게 되게 취약하다는 얘기예요. 나라 경제가. 그래서 한국은 참 볼품이 없습니다 지금. 한국이나 나라는 지금 볼품이 없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각국이 처한 그 상황에 따라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유럽은 미국하고 똑같이 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유럽이 가장 수혜를 받을 것 같은데. 왜냐면 유럽은 중국에서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아까 보셨잖아. 지수가 중국에서 날아가니까 유럽도 똑같이 날아갔지. 근데 금리 인하도 그 금리 인상도 미국하고 똑같이 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긴 하겠죠. 그래서 두 나라에 의해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나라는 유럽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런 부분이 좀 다양하게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되긴 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미국만 바라보시면 되는데, 근데 미국도 좀 그런 건 있죠. 뭐가 있냐면 미국도 어차피 경기 침체 단계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죠. 왜?
경기 침체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빚과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미국도 경기 침체로 들어서지 않는다면 굳이 금리 인하를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금리 인하가 뭐 재미삼아 심심풀이 땅콩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원인이 있으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는 거지. 재미삼아 하는 게 아니잖아. 뭐 재미삼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잖아. 뭔가 원인이 있고 그 이유가 있으니까 하는 거지. 그럼 금리 인하했다는 것은 경기 침체를 예견하는 거잖아요. 단지 그 경기 침체가 뭐 소프트 랜딩이냐 하드 랜딩이냐 그 차이뿐인 거지. 그냥 뭐 미국은 소프트 랜딩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뿐인 거고. 그 소프트 랜딩을 하기 위해서 지금 뭐 리컬리브레이션으로 하고 정책을 이어가는 거고. 그래서 뭐 미국은 어차피 빠지긴 빠질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건 있죠. 이게 어떤 게 있냐면은 아직까지는 미국 경제가 좋기 때문에 현재는 좋죠. 미국 경제가 좋으니까 뭘 하고 있어요? 긴축을 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은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지. 그치? 미국 경제는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봐보세요. 요거는 이제 주봉이고요. 이건 월봉이거든요. 요거는 일봉이거든요. 계속 올라가지. 예, 다우 지수는 이거 다우예요. 다우 계속 올라가지. 예, 미국은 끊임없이 올라가요. 긴축은 경제가 좋기 때문에 긴축을 하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지. 다우가 계속 올라가죠. 근데 다우는 저거죠. 다우는 뭐냐면 종목이 30종목이잖아. 그것도 우량주. 예. 그러니까 미국 경제를 알아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미국은 좋아요, 경제가. S&P 500도 어차피 저거잖아요. S&P 500도 나스닥하고 다우하고 중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S&P 500은 아무래도 나스닥이 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좀 올라가다가 살짝 꺾이긴 하는데 그래도 전고가 돌파하면서 계속 올라가잖아. 다만 이건 있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렇진 않죠. 나스닥은 약간 기술주 개념이 있고 경제의 그 금리와 통화 정책에 민감하기 때문에 나스닥은 이제 전고가를 돌파하지 못했지. 그렇죠? 최근에 이제 이렇게 좀 고용 보고서 때문에 빠지고 엔캐리 청산 때문에 빠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움직인 거죠. 나스닥은 돌파하지 않았어요. 나스닥은 그냥 이거예요. 이거 일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런 부분을 좀 잘 구분하셔서 좀 보실 필요는 있어요. 가장 처참한 나라 한국이란 나라. 한국이 가장 처참하죠. 다른 나라는 이거 코스피입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됐죠? 다른 나라는 이미 여기 돌파해서 이야기. 그러니까 레벨 자체가 달라요. 지금 한국은 욕만 욕골이죠.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이미 여기를 돌파했어. 모든 나라가 주요국 모든 나라가 다 여기 다 돌파하는 상황이야. 돌파하고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한국은 뭐 아시잖아요. 돌파가 뭡니까 그냥. 그래서 한국은 욕만 욕골 수준이에요. 어느 수준이래. 이게 다르잖아요. 글로벌 경제는 계속 호황이잖아. 이때까지. 그렇죠. 근데 한국은 요때만 호황이었어요. 이때가 그 팬데믹일 때 코로나 잘 극복했을 때 요때만 호황이었고요. 그 다음부터 뭐 계속 뭐 불황.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은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상할 때, 유럽에서 기준금리 인상할 때 금리를 인상 못했잖아요. 경제가 좋았으면 금리 인상했겠지. 네, 여하튼간 그렇고요. 뭐 이 정도 말씀드린다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그 투자를 하실 적에 이 각국이 처한 어떤 경제 상황을
좀 올바르게 인식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단순하게 뭐 미국의 뭐 경제가 어떻고 이렇게 하시는 영역은 아니고요. 또 중국은 또 중국의 입장이 있고 한국은 또 한국의 입장이 있고 사우디는 사우디의 입장이 있고 유럽은 유럽의 입장이 있고 일본은 일본의 입장이 있고 각각 나라별로 어떤 특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너무나 또 미국만 바라보시고 미국으로만 물론 그건 있죠. 미국이 중심이긴 하죠. 금융시장의 모든 중심은 미국으로 통항하긴 하죠. 그런 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나라가 처한 경제적 상황을 충분하게 고려하시고 투자 전략을 올바르게 가져가시면 좋겠죠. 왜 그러냐 하면은 다 교육을 하잖아. 물건을 주고 사고 팔고 아니 사고 팔고 주고 팔고 이렇게 하잖아. 다 이런 나라들이 다 물건을 주고 팔고 하기 때문에 이런 각국의 경제 상황을 다 아신 상태에서 투자 전략을 가져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종목 좀 볼게요. 그래도 이거 약간 볼까요? 오늘 종목 볼 시간이 없나? 그래도 이건 약간 뭐 예의상 말씀드릴게요. 네, 에너지가 2.11% 어제 좀 빠졌다가 에너지 쪽이 좀 올라왔죠. 에너지 좀 살펴볼까? 우선은 이런 거 기본적인 것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금리가 상승해줬죠. 네, 상승했다가 단기 고점에서 맞고서 좀 빠졌죠. 채권 금리가 빠졌기 때문에 근데 채권 금리가 좀 빠졌어요. 그리고 달러는 그렇게 올라가지 않은 것 같던데. 모기지 금리 좀 볼까요? 그 모기지 금리를 한번 볼 필요는 있어요.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죠. 2.0, 아니 6.20으로 6.10까지 빠졌다가 그 부동산이 중요한 거 아시죠? 부동산은 경제 바로 미터니까 부동산. 달러가 지금 안 올라가죠. 달러가 안 올라간다는 것은 긍정적인 거예요. 달러가 만약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건 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지금은 달러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그리고 좀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새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제는 뭐 유동성 물량을 뭐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걸 안 봐도 된다고 이야기하죠.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을 보실 필요 없고 물가를 보실 필요 없고 오히려 그냥 실업률이라든지 고용 보고서에만 좀 집중하시면 된다고 하죠.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요. 그 인플레이션도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피벗 정책이라고 한다면은 인플레이션을 안 봐도 되긴 하죠. 근데 이거는 리컬러고션이기 때문에 그 연준에서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보셔야 돼. PC 지수 앞으로 PC 지수도 보셔야 되고 CPI 지수도 보셔야 되고 다만 그건 있죠. 경중은 있죠. 예전처럼 뭐 그렇게 CPI 지수가 중요하고 PC 지수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물가 지수는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약간 그 물가 지수를 너무 등한시하는데 그렇게 할 영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가가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게 되면 실업률이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업률만 좀 리스크 관리를 하면 된다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물가 상승률도 다시 한번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좀 둘 다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연준에서도 이 두 가지를 다 체크하면서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두 가지 다 체크. 그 대신에 가능하다면 이쪽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긴 하겠죠. 그 코어 PC 지수 이쪽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 뭐 헤드라인 PC 지수는 그냥 PC 지수는 어차피 빠졌잖아. 예,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이 그런 PC 지수를 앞으로도 계속 체크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가 지수도 너무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체크하셔야죠. 왜냐면 정책 방향이란 게 있으니까. 그리고 달러는 당장에 올라오진 않죠. 그래서 달러가 당장 올라오지 않고 있어가지고 큰 문제는 있지는 않아 보여요. 그리고 그 요새 오늘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위안화가 아직은 강세죠. 근데 이걸 왜 자꾸만 약세라고 떠들어대지? 떨어졌다고 약세야? 그런 게 어딨어? 강세잖아. 달러 위안이잖아. 그럼 강세지. 야, 답답하네. 근데 오늘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네, 좀 이런 일이 발생했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금 가격을 좀 볼까요? 요거 좀 이야기 해줄게요. 금 가격이 올라갔다 빠졌지. 그러니까 많이 빠진 건 아닌데 그래도 하락장악형 캔들 나왔잖아요. 많이 빠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아마 그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물론 이제 금을 주로 사는 데가 중국이란 나라잖아요. 그리고 위안화가 강세니까 그 금을 싸게 살 수가 있잖아. 근데 어떤 게 있냐면 최근에 그 중국 증시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증시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금을 살 수 있는 돈의 여력이 줄어들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위안화가 강세인 상태에서 위안화 강세니까는 금을 싸게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지수가 올라갔잖아. 중국 증시의 지수가. 그러면 이 원래는 그동안 중국 증시가 빠졌잖아. 그러면 굳이 중국 증시에다가 투자할 필요는 없잖아. 그 금을 죽으라고 사는 거지. 근데 중국 증시가 올라갔잖아. 그럼 굳이 뭐 금을 살 필요 없는 거지. 그러면 다시 중국 증시에다 투자할 필요가 있긴 하겠지. 약간 이런 상반된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금이 빠졌죠. 오히려 지금 금이 빠지잖아요. 많이 빠진 건 아닌데 그런 이제 중국 지수하고의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제를 아시게 되면 이런 상관관계의 원리를 아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 얘기나 갖다다 붙이지 마시고 원리를 아시면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잖아. 근데 원리를 모르고 그냥 갖다다 붙이면서 떠들어대면은 굳이 그렇게 떠들어댈 필요 있어요. 코인이 그래도 버티죠. 근데 코인이 이게 단기 고점자리인데 그래도 버틴다. 코인이 그래도 버티니까는 미국 지수도 약간 버틴대요. 그러니까 유가는 어제 좀 빠졌다가 올라왔죠. 어제 급락했다가 지지라인에서 상승 반격 캔들 나왔지. 이 강한 캔들은 아닌데 그래도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야기했어요. 아, 이것 때문에. 그 에너지가 올라갔잖아요. 어제 네, 미국의 그 올라가는 섹터 가장 에너지, 석유 쪽. 그다음에 유틸리티 쪽 올라갔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쪽, 파이낸셜 네, 이쪽 올라갔고. 금융 쪽, 부동산, 리얼 이스테이트, 인더스트리얼, 산업재 쪽. 그다음에 커스터머 스테이스 필수 소비자가 좀 빠졌네.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헬스케어 쪽도 빠지고, 커스터머 디스크레셔너리 임의 소비자 쪽도 약간 빠졌다. 멀티럴스 이쪽도 살짝 빠지고. 세미컨덕터가 좀 많이 빠졌죠. 반도체 쪽이 좀 많이 빠졌네. 2.0%가 빠졌다가 그냥 하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네,
엑스모빌 올라오겠지. 엑스모빌 2.0 2.68% 올라왔지. 쉐브론도 올라오고 에너지 쪽이 올라오긴 했어요. 반도체 쪽 살짝 볼까요? 빠졌구나. 엔비디아가 네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2.13% 빠졌죠. ARM도 빠지고 어제 그 반도체 쪽 많이 빠졌다. 근데 아무래도 반도체 쪽이 올라간 게 있으니까 야 근데 중국은 진짜 많이 날라간다. 보이시죠? 중국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어우씨. 뭐 니오가 12% 날라가고 장동그룹 9% 날라가고 알리바바 4%, 샤오펑 9%. 중국은 네 많이 날라가네요. 엔비디아 빠지고 AMD 빠지고 TSMC 빠지고 그러니까 이게 긴축이다 보니까 그래서 근데 그 전날 많이 올라온 건 있으니까 그쵸. 근데 올랐다 석비랑 캔들 나오고서 빠졌구나. 근데 여기가 이제 단기 고점 자리니까 매도 저항대 자리니까 그쵸. 그것도 있고 단기 고점에서 좀 빠진 부분. 테슬라들은 그래도 올라갔네. 어제 빠졌다가 그제 빠졌다가 어제 오늘 올라왔네. 태양광 쪽도 좀 올라온 건 있네. 태양광이 아마 중국 수혜주일 가능성이 있는데. 태양광은 한번 나중에 한번 좀 살펴볼게요. 분석해봐서 아무 이야기나 떠들어대면 안 되니까. 항공 쪽 제가 요새 좀 보고 있는 항공 쪽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항공 쪽이 은근하게 좀 근데 항공은 아무래도 그 유가가 오늘 올라가니까 반대로 빠졌죠. 근데 항공 쪽에 좀 긍정적 면이 있더라고요. 차트가 좀 예쁜 게 있어. 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국내 종목 살짝 볼까요?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좀 반도체가 미국 쪽 빠지다 보니까 좀 반도체 올라왔다가 좀 눌렸네요. 반등을 해서. 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단기 고점 자리죠. 네, 올라왔다가 좀 많이 올라왔죠. 이게 지금 여기서 그동안 빠진 자리에서 30%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게 좀 중요하죠. 구간 매매가 좀 중요하죠. 내가 어느 구간에서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인지. 지금은 특히 더 그래요. 지금은 이제 약간 이제 하락장의 모양새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락장 아니면 박스권 매매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구간 매매 관점으로 한번 주목해 볼 필요 있어요. 근데 구간 매매는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서 그것을 뭐 하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능력이 되시면 좀 그것에서 고민하시면 되고 네 네오쌤도 다 단기 이게 빠졌다가 왔겠죠. 빠졌다가 단기 고점에서 올라서 맞은 거죠. 스튜디오 미르는 미러 제끼네요. 뭐 이슈가 있나 보다. 거래량 동반되면서 올라오는데 얘는 빠지고 다 보시게 되면 다는 아닌데 빠졌다. 미래 생명 자원은 좀 빠졌다가 반등이죠. 매집봉 앞에 만들어 놓고서 아모레퍼시픽 개파락했다가 지금 다시 원래 가치 찾으러 올라오는 거고 포스코 퓨처엠은 그래도 쫄래쫄래 올라오긴 하네요. 다만 요 맞고서 약간 밀리는 자리긴 하네. 한국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은 네 하락 추세네 겠지.
여기서 요런 모양새죠. 수렴 변동성 자리. 삼성 ENA는 빠지고 조선 쪽이 안 좋은가 보다요. 조선 쪽에 뭐 갑작스럽게 안 좋은 이슈가 터졌나 보네. 다 빠지네. 삼성중공업도 올라왔다 툭 떨어져 버리네. 고려산업 한번 올라왔고. 에코프로도 쫄래쫄래 올라오긴 했죠. 바이오다인. 네, 바이오다인은 잘 나가네요. 얘 뭐 있나 본데? 뭐, 플래그 주고서 날아가는 거 보니까 뭐 있나 보다. 이런 거 한번 주목해 보시고. HD 현대중공업, 여기도 폭락했다. 조선 쪽이 안 좋은가 보네. 코칩 날렸고. 뉴플렉스, 그래도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오네. 이런 것들 한번 잘 보시고, 뭔가 이제 펀더멘탈이 괜찮다면 공략해 볼 수도 있죠. 코스맥스 빠졌다가 반등. LG엔솔. 그래도 LG엔솔이 좀 밀어 제끼려고 하는 게 있네요. 그쵸? 플래그 준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지금은 약간 재무가 괜찮은 종목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반등해서 올라오는 종목들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뭐 지금은 계속 올라간다기보다는 구간 매매 관점으로 보시면 되죠. 유황양행은 올라왔다 약간 지금 꺾이는데요. 얘도 밀어 제낀다요. 요새 약간 2차 전지 쪽이 밀어 제끼는 모양새가 있어요. 2차 전지 쪽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반도체 쪽은 지금 올라왔다가 약간 단기 고점에서 밀리는 거죠. 그래도 이 바닥권에서는 좀 많이 올라왔어요. 약 30%, 그쵸? SK하이닉스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에코프로 머티는 계속 밀어짓긴다. 이게 작업 들어온 것 같은데 계속 앞에 매직봉 만들어 놨구나. 앞에 매직봉 만들어 놓고서 지금 난리네. 그치? 컵 패턴 있겠죠?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삼성 바이오로스는 그쵸 폭락했죠. 여기가 계속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고점 모양새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락 장악형 캔들 나와서 하락 확인한 캔들 나와줬네. 크게 빠지는 그쵸. 너무 밀어제꼈어. 금융 쪽은 최근에 좀 많이 빠졌다 반등인데 금융은 그냥 배당 관점에서 전략을 좀 짜보시면 돼요. 또 연말에 또 그런 이야기 하실 거 아니에요. 연말에 뭐 배당 관련주 뭐 어째요 저째요 막 떠들어댈 거 아니에요. 그거는 끝난 거예요. 12월 달에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언론에서 뭐 배당 또 12월 되면 뭐 어째요 저째요. 그거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났을 때 떠들어대지 마세요. 뒷북 치지 마세요. 뭐 이렇게 뒷북 쳐 맨날. 먼저 작업 들어가야지. 배당 먹으려면 먼저 작업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접근해야지. 맨날 다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배당 어째요. 네이버는 요거 단기 고점 자리 그쵸 저항대 자리 있죠. 고려 아연은 여기가 플래그 주네. 플래그 잘 만든 다음에 올라갔을 때 있는 거니까 한번 계속 모니터링 해보시고. 셀트리온 올라왔다가 약간 밀리네요. 포스코 그러니까 약간 2차 전지 쪽이 요새 약간 좀 고개를 드는 게 있네. 2차 전지 쪽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해. 아무래도 약간 그런 게 있죠. 테슬라가 중국에서 판매량이 좀 증가했다. 그리고 요새 중국이 좋잖아요. 약간 중국발 훈풍도 있잖아요.
뭐 그렇다고 본다면 뭐 테슬라가 뭐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한다면 그리고 10월 달에 3분기 실적이 나오긴 하죠. 삼성전자 아까 봤고 SK하이닉스 봤고 예, 현대차, 기아. 예, 그건 있긴 있는 것 같아. 예, 2차 전지 쪽이 약간 그동안 좀 많이 빠져가지고 예, 약간 반등해 주려고 하는 모양새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동안 뭐 올라갔던 네, 조선 쪽은 좀 요새 안 좋아지고 있고 나머지 뭐 카카오 네이버 있긴 있는데 그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그냥 반등의 관점 보면 되실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카카오 네이버가 성장 동력이 있을까? 그건 한번 연구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성장 동력이 없을 것 같은데 뭐 성장 동력이라고 한다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 예,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 그 기업들이 뭐 좀 그래. H&M은 그래도 이제 쫄래쫄래 올라온다, 그쵸? 어. 이런 건 있죠, 이런 거, 그쵸? 예, 공간이 있으니까. 예, 이런 공간이 있으니까 이런 건 있네, 그치? 그래도 한번 H&M 주목해 볼 필요가 있긴 하겠네요. 뭔가 차트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조선 쪽은 다 예, 꼬라박았다. 그러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 2차 쪽이. 2차 쪽이 뭔가 약간 꿈틀거리는 모양새가 있어 보여요. 그동안 뭐 통신 쪽은 올라왔다가 지금은 조정받는 거죠. 뭔가 2차 쪽이 뭐가 있어 보긴 하네. 제가 지금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죠. 원전 쪽은 에, 국민들만 어렵게 하는 원전 사업. 국민들 세금 갖다가 장난치는 거. 원전 쪽은 소위 작업주죠, 작업주. 세력주. 원전 쪽은 작전주. 이런 개념이라서. 뭐,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작전, 통정 매매한 애들이 뭐, 또 안 하겠습니까? SK이노베이션은 SK이노베이션은 그래도 반등 많이 해줬다. 그래도 약간 이런 거는 이제 눌림목 같은 거 보시면 좋긴 하겠다. 기업은행, SK. SK는 좀 밀리고. 한미반도체 아까 이야기했고. 카카오뱅크는 그동안 좀 많이 빠졌네. 그래도 얘는 그게 있네. 얘가 그 전적할 깬 건 아니죠? 아, 여기서 좀 깼구나. 밀렸네. 그치. 그래도 공간이 있네. 그쵸? 공간 자체가 있다. 예, 약간 돌린 게 있네요. 그쵸? 공간이 많이 있네. 카카오뱅크도 뭐 공간이 있으니까 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최근에 좀 많이 봤죠. 얘도 공간이 있네. 그쵸? 여기 있네. 근데 그 조선 쪽은 다 빠졌네. 그쵸? 하나오션도 빠지고요.
예, 폭락했지. 뭐 안 좋은 게 있나 보네, 조선 쪽. 아모레 퍼시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많이 빠진 거 대비 반등. 네, 오늘은 여기까지 볼까요? 예. 또 너무. 아, 근데 어차피 뭐 지금은, 저거, 하여튼 그렇습니다. 요 정도만 이야기할게요. 할 얘기는 많지만, 한번 말하게 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네, 어떻게 이번 방송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예,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네, 돈가치 TV에 오셔서, 네, 여기에 가입 버튼 누르시고 멤버십 가입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리로도 오세요. 어디? 가치 투자로도. 네, 가치 투자 방송은, 네, 멤버십 종목 리딩 방송입니다. 여러 가지 멤버로 등록하신 후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가치 투자도 경험하시면서, 네, 돈도 버시면서 함께 하시면 좋긴 하겠죠. 네, 여러분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건강하시고요.